안녕하세요,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한미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동정맥로 관련돼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생명성 의원의 구상건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생명선 의원에서 투석혈관 전문 진료를 하고 있는 신장내과 의사 투석 전문의 구상건입니다. 투석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석혈관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제 투석하러 오셨는데 투석혈관에 막혀서 못하고 급하게 또 시술하러 가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는 사람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환자분들도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요. 근데 왜 자꾸 막히는 걸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잘 먹고 잘 싸야 건강한 것처럼 투석혈관도 피가 잘 들고 잘 나야 하지만 혈관을 잘 쓰기가 좋은데요. 투석혈관에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막힐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고 막히는 걸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혈관의 경우에는 혈관에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혈압이 떨어지거나 환자분의 컨디션이 나쁠 때 쉽게 막힐 수가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막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혈전제, 이를테면 아스피린, 플레탈 이런 항혈전제를 드시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플레탈 같은 항혈소판제나 아니면 항혈전제 같은 경우에 투석혈관에 막히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환자분께 어떤 약을 쓸 때에는 그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혈관이 잘 안 막히게 하는 약은 한편으로는 출혈이 잘 안 멎게 할 수 있어서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치의 신장내과 선생님과 의논을 잘 하셔서 혈전증의 빈도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개별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자주 막히시는 분들은 약을 쓰는 편입니다. 투석혈관 막히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투석혈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혈관의 경우에는 막히기 전에 보통 혈관이 좁아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신호들이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관이 부드럽게 떨리지 않고 벌떡벌떡 이렇게 박동하듯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혈관 떨림이 너무 약하고 흐물흐물하다든지 바늘을 잘 찔렀는데 찌르기가 너무 어렵고 지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미리 평가를 받고 예방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혈관도 비슷한가요? 사실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호들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신호가 없이도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하게는 오늘 뚫고 가신 분들이 내일 막혀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혈압이 떨어질 때 잘 막힙니다. 사실 우리가 투석을 할 때는 몸무게를 특히 많이 빼는 분들, 수분 제거량이 많은 분들은 투석 때 몸무게를 우리가 부종해서 바로 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혈관에서 수분을 빼고 부종에 있는 물들이 다시 혈관을 채우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혈압이 훅 떨어지면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 인조혈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물이나 차, 국물처럼 투석 사이에 몸무게를 늘릴 수 있는 음료 종류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시는 질문이 동정맥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울퉁불퉁 튀어나와요. 이게 아무래도 미관상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이게 딱 봐도 이게 뭐냐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이게 원인이 뭔지도 궁금하고 이게 특별히 건강에 또 문제가 없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미관에 참 신경을 많이 쓰이게 되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팔에 만들어 달라고 아래쪽 팔이 괜찮은데도 반팔을 입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혈관들을 위에 만들었으면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수술로 동정맥류를 만들게 되면 혈류와 압력이 증가하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굵어집니다. 특히 바늘로 반복적으로 찌르는 자리들은 약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혈관이 굵어지고 부풀어 오르면 우리가 찌르기 쉽다는 장점들이 있지만 미관상으로 나쁘고 혈관이 너무 커지게 될 경우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혈관의 경우에는 한쪽 팔은 1분에 피가 야쿠르트병 작은 거 하나 정도, 한 50에서 60 정도의 피가 흐르는데 투석을 위해서는 보통 그 10배 정도 되는 500ml 작은 페트병 하나 정도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투석 혈관이 지나치게 자라서 혈류량이 늘어난 분들은 거의 큰 페트병 정도인 2리터 정도의 피가 흐르기도 하고 3리터, 4리터 넘게 흐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혈관이 꼬불꼬불해지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우리가 놀이동산이나 맛집에 가면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서지만은 이제 손님들이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줄을 서야 되는 것처럼 혈관들도 이제 그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변하고 점점 더 굵어질 수 있죠. 투석 혈관이 있는 팔 자체가 이렇게 또 퉁퉁 부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정맥로 있는 그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혈관 자체가 이제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미관상으로도 좀 불편하고 한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어떤 것을 의심해야 되는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은 차들이 이제 고속도로를 가지 못하고 우회로를 찾아서 이제 국도를 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투석혈관에서 심장 쪽으로 가는 혈류가 가는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곁가지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생기게 되고 역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팔이나 얼굴, 가슴 쪽으로 붓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풍선 같은 기구를 이용한 인터벤션 시술이나 수술로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는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막힌 부위가 이제 좀 뚫어지면 이 부종도 다 줄어들게 되나요? 원래 길로 흐름들이 가게 되면서 역류하는 흐름이 줄어들면은 통증이나 부기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석할 때 혈관이 또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투석할 때만 아프다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투석 안 해도 좀 불편하다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또 왜 그런가요? 꼭 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혈관이 좁아지는 등의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투석 바늘을 통해서 피를 빨아내고 다시 돌려보내드릴 때 압박감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터벤션 시술이나 수술로 교정을 해드릴 수 있고요. 가끔씩 주사 바늘을 혈관을 찌를 때 꼭 벼락 맞는 기분이라고 찌릿한 통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투석 혈관이 커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 가지들하고 서로 이렇게 떡지듯이 유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피부 바깥에서 봐서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위는 피해가지고 바늘을 찌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종종 호소하시는 불편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 손가락이 저리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돼서 불편하신다고 또 하시거든요. 이럴 땐 또 어떻게 하나요? 이제 수술로 우리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피가 흘러가기 쉬운 길을 만들어 드리면은 그 수술로 연결한 부위보다 먼 쪽에 있는 손으로는 피의 흐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 흐름을 도둑 맞았다라고 해서 스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투석 혈관이 발달되고 흐름이 많아지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특히 투석을 할 때 손이 차가워지고 저리고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핫팩이나 장갑을 끼는 그런 보존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데 투석을 하지 않아도 통증이 심하거나 손끝에 궤양이라든지 이제 피가 잘 안 통해서 생기는 합병증들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투석 혈관으로 가는 흐름을 줄이거나 해서 손끝으로 가는 혈류를 회복하는 것인데 투석 혈관의 흐름도 유지를 해야 되고 손끝의 순환도 유지를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의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술을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투석 혈관으로는 안 되겠다, 좀 새로운 혈관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언제 새로 만들어야겠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 좁아진 혈관을 우리가 풍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게 다시 아모는 과정을 반복하면 혈관에 있는 내막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안으로 점점 자라 들어오면서 다시 더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혈관이 막히기 전에도 협착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투석을 하는 효율이 떨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학생이 도서관에 4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딴 생각만 하다 돌아오면 성적이 좋아질 수 없는 거죠. 투석이 처방한 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석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저희가 투석 적절도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문제없이 투석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2-3달 이내로 자꾸 들어오게 되고 너무 반복되는 시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석 효율 외에도 시술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자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쓸 수 있는 혈관을 만들 수 있을지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다른 좋은 대안이 없거나 지금 혈관을 가능한 더 오래 유지해야 될 너무 젊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조만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그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시술로 혈관을 좀 더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혈관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혈관 체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 1분 정도의 시간을 짧게 들여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멍이 들거나 붓거나
이전에 없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진 않았는지, 그 투석 혈관에 손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보시고 위쪽에 있는 분은 이렇게 들어보시고 하시면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소리 양상이 변하진 않았는지 손으로 만졌을 때 휴대폰 진동처럼 부드러운 진동이 느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투석 혈관 쪽의 피부가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감염이 생겼거나 혈관이 막힌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스스로 확인해서 달라졌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혈관 주위에 피부가 감염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투석혈관은 감염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감염 예방이 최선일 텐데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물론 간호사 선생님들도 천자전에 이제 손위생을 하고 장갑을 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 스스로도 투석 바늘을 찌르기 전에 투석 혈관 있는 팔을 비누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 감염이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죠. 혈관에 생긴 감염이고 투석 혈관은 흐름이 많다 보니까 쉽게 폐혈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특히 내 것이 아닌 인공 구조물에 감염이 생기는 인조혈관의 경우에는 특히나 감염에 취약해서 수술로 인조혈관 전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감염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평상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질문 중에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목욕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가끔 이제 수영 좋아하셨던 분들은 수영 계속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목욕이나 수영해도 될까요? 예, 목욕은 사실 한국인들의 이제 라이프 퀄리티에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하고 수영도 참 좋죠. 그리고 꼭 수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운동이라는 것이 혈액투석 환자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권하고 있습니다. 수영이나 통목욕 같은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은 투석하지 않는 날은 지장이 크게 없고 투석 당일, 특히 투석 후에는 환자의 피로도도 고려하고 충분하게 지혈이 잘 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무리하지 않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도관은 몸 안과 밖을 연결하는 관이 있기 때문에 도관으로 투석하시는 분들은 통목욕이나 수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감염 관리에 좋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거운 거 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또 근력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어느 정도나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소개해 주세요. 근육은 나중에 내가 정말 아픈 상황이 됐을 때 나의 보조 배터리라고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근력이 있는 것들은 앞으로의 나의 건강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운동이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투석 혈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혈관이 눌려서 흐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짐을 이런 식으로 들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짐을 이렇게 든다든지 어쨌든 혈관이 안 눌리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고요. 아령이나 엮기 같은 운동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하셔도 괜찮다고 권해드리는데 혈관을 직접적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류량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투석 혈관이 너무 빨리 커버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팔 운동을 자제하시고 하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데 보면 몇 킬로 이상을 들지 말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환자분들마다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투석하시는 분들이 투석하기 전후에 또 마사지 같은 걸 좀 하시기도 하고 투석 혈관이 좀 안 좋으면 찜질을 하기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보통은 이제 찔리고 나서 혈관들이 이제 한번 손상을 받고 나서는 급성 염증 반응들이 일부 생기게 되는데 보통 투석 당일은 냉찜질 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날 되면은 이제 피가 혈관 밖으로 새가지고 멍이 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덩어리지는 혈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이제 빨리 흡수되게 되는 데는 온찜질이 도움이 되어가지고 마사지 볼 같은 거에서 따뜻한 물주머니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그런 마사지들이 도움이 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